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AI 굴기에 맞서는 한미일 AI 동맹이 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기술을, 일본이 설계를, 우리나라가 생산을 맡는 3자 분업 체제가 논의됐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강력한 대응에 북미 관세 전쟁은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른바 관세 3종 세트로 맞불을 놓고 나섰습니다. 인기 가수 구준엽 씨가 대만 부인 서희원 씨를 일본 여행 도중에 독감 합병증으로 잃었습니다. 23년 만에 이루어진 애틋한 사랑이 결혼 3년도 채 안 돼 독감으로 막을 내리자 대만에서는 독감 비상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신치영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8년 만에 재판 부담을 훌훌 털어버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오후에 삼성전자의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에서 깜짝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참석했고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마사요시 회장도 참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트먼, 손정희, 이재용 쟁쟁한 AI 첨단 분야의 그 업계의 오너이자 또 경영자죠. 어제 원래 이 삼성전자에서는 부회장단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격적으로 이제 참석을 한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미국의 기술 그리고 일본의 설계 그리고 한국의 생산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른바 AI 동맹이 결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 아시다시피 올트먼은 그 오픈 AI는 AI 기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죠. 챗 GPT를 그렇죠. 보유한 그 기업이고 손정희는 그 설계 분야 최고 기업인 그 영국의 ARM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그 자회사입니다. 그것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너. 예, 설계가 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은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일본의 설계, 한국의 생산력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그 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어제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형태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세워질 초거대 AI 인프라, 바로 스타게이트가 됩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뭔가, 또 삼성전자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스타게이트가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가 미국 전역에 20곳의 20곳의 전력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계획인데 앞으로 4년 동안 약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은 730조 원이죠.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종합 회사인데 이 반도체 회사가 설계에서부터 생산, 파운드리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종합적인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막대하죠. 네. 하니까 이 스타게이트 동맹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탐이 나는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도 지금 HM 분야에서 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또 점점 TSMC의 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세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게이트 동맹에 참여를 할 수만 있다면 반도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말고도 SK 하이닉스도 있고 TSMC도 있고 해서 스타게이트가 삼성전자에 정권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가 오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대 기회는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어떤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생산도 할 수 있고 패키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HBM은 이제 광대역 메모리 대세죠? 그렇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래서 DM 반도체를 층으로 쌓아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AI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분야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중에 영국 ARM이라고 그래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계 1위의 설계 업체거든요. 최고의 디자인 업체죠. 그렇죠. 여기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오픈 AI가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 그 개발 도면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구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오픈 AI와 협력해서 또 TV 하면 삼성인데 그런 또 AI TV를 개발한다고 해요. AI가 요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AI의 기술을 접목을 하면은 그 상당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V 분야에서도 이 오픈 AI와 협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 그 TV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약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이 3자 회동이 딥시크를 앞세운 중국의 이른바 AI 굴기를 제압하려는, 넘어서려는 한미일 AI 동맹의 출정식 같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술과 설계와 생산력이 결합이 되는 그런 분야고 특히 이 올트먼 같은 경우도 지금 챗GPT 그러니까는 그 생성형 AI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그 딥시크 등장으로 상당히 초긴장 상태죠. 그렇죠. 긴장 상태니까는 다른 국가의 협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손정희 그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영국 ARM을 소유를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도 있고 또 예, 돈도 그 자본도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또 자회사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에도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용 회장은 이 반도체 위탁 생산력 그러니까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TV나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데도 AI가 전부 다 그것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만약에 세 명이 그 협력을 한다면은 중국의 굴기 여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 셈이죠. 네,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TSMC도 있고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저 3자 회동이 곧 뭐 삼성이 그 한 축을 완전히 담당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자, 이 3자 회동이 이루어지기 앞서서 샘 올트먼 CEO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개발자들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비공개로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개발자들이 올트먼 CEO에게 뭐 다양한 질문을 했을 텐데 한 참석자가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물론 확대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Of course로 얘기했대요. 그렇죠. 올트먼 CEO가 얘기를 하기를 한국 같은 경우에 AI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올트먼 CEO가 이번이 세 번째 방안입니다. 그렇죠. 2023년에도 온 적이 있고 작년 1월에도 온 적이 있고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금 AI 혁명을 둘러싸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딥시크라는 AI를 발표를 해서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켰고 미중 간의 경쟁까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의 생명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계 최대 수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올트먼 CEO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워크숍에서는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가성비 높은 모델 바로 딥시크와 관련된 질문도 물론 나왔습니다. 올트먼의 답변이 있었죠? 일단은 딥시크의 메시지 보안성의 제약성을 은근히 겨냥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좀 그럼 견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딥시크는 아시다시피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공개가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트먼은 그런 오픈 소스 전략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좀 평가절하?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거고 오픈 소스 모델보다는 이제 맞춤형 모델 구축으로 서서히 이제 이동을 하겠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가고 좀 고급형으로 간다. 우리는 고급형으로 가고 어차피 중국은 저가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이 오픈 AI 최고 제품 책임자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는 고객 맞춤형 이 소스는 모델은 비공개하겠다. 그럼 비쌀 테니까. 예, 그리고 비싼 걸 비공개를 하고 이것은 또 뭐냐 하면은 이 딥시크와 또 차별을 하는 거예요. 딥시크는 오픈 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안도 취약하고 네. 싸구려라는 인식을 주면서 본인들은 보안이 철저히 보장되는 그런 고품질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답변을 한 것이죠. 네. 중국의 딥시크는 여러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에도 취약하고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아서 엉뚱한 대답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깎아내린 겁니다. 역시 비즈니스 전쟁이죠. 올트먼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예정대로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플라자 호텔에서 개발자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40분 동안 최태원 회장하고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 자세한 얘기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역시 뭐 HBM과 관련된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샘 올트먼 CEO가 이 AI 분야에 그 독자적인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HBM과 같은 그 반도체란 말이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 HBM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도 샘 올트먼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파트너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트먼은 또 카카오 대표 그리고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죠. 이 회사의 대표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 게임 회사 대표는 왜 만났을까요? 그렇죠. 이 AI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트먼 회장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뭐 30분 단위로 쪼개서 우리나라 유수 기업의 대표이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핸드폰이나 PC를 사용하라는지 무엇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무엇을 구매를 하는지 이런 행동 패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이 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려고 하면 한국형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카카오와 오픈 AI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고 네. 어저께 발표를 했죠. 크래프톤 CEO는 왜 만났습니까? 크래프톤이 이제 게임 업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업체인데 게임도 역시 AI 기술이 접목이 되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오픈 AI의 그 챗GPT 모델 중에 가장 최신형 버전인 GPT-4 모델을 접목한 그런 게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당히 협력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회사 크래프톤도 오픈 AI와 비즈니스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AI를 둘러싼 세계의 시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차별화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인접국이자 우방인 캐나다, 멕시코에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중국은 트럼프가 곧바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통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규상목 대행도 들으신 대로 한 달간의 유예 기간 우리에게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대행은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 그리고 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세계에는 트럼프발로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인데 어쨌든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단한 각오를 좀 밝혔습니다. 네. 금주부터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 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적으로 다 가동을 해서 비상 상황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생 경제 분야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주마다 1개 이상씩 강구를 한다. 그러니까 네.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전쟁이 이제 약간 유예가 됐지만은 치열하게 붙었는데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주로 멕시코, 캐나다 쪽에는 우리 자동차나 부품도 있고요. 예, 부품 그 2차 전지, 가전 분야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벌써부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을 그 여야 그러니까는 정치권과 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야가 이제 초당적으로 해야 네, 이제 되거든요. 이 부분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뭐 다툼을 하더라도 정책 분야에서는 네. 정부와 여야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또 강조도 어제 최상목 대행이 했습니다. 네. 정차대한 시점입니다. 여야가 비상한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합니다. 최 대행은 특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반도체 특별법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52시간 근로제를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적용을 하자. 이른바 화이트 이그젬션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렇죠. 작년 11월에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 TSMC처럼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밤을 새워서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서 우리와의 기술을 점점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52시간 때문에 족쇄가 묶여 있어서 연구 인력들이 6시만 되면 컴퓨터 끄고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법안인데 민노총에서는 이 52시간의 예외를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 원칙이 무너져서 결국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입장을 받아들여서 민주당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2월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에 이 52시간 근로제를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할 말이 없더라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공감의 뜻을 밝혀서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누구누구 표 정책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야 정치권이 오직 경제만 생각한다면 제대로 직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원화, 차별화되는 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달간의 유예를 받은 멕시코와 캐나다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트럼프에게 성의를 좀 보이겠다는 거죠? 성의를 보여야 되겠죠. 트럼프는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일단 한 달간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트레이더 총리 같은 경우는 펜타닐 차르라는 게 총괄 책임자죠. 네. 총괄 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을 시키겠다. 네. 이거 외에도 국경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조직 범죄와 펜타닐, 그러니까 마약이죠. 마약 그 자금 세탁에 맞서기 위한 이런 상황들을 또 조치를 하고 지금 클로디아 세인밤 멕시코 대통령도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1만 명까지 동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북부의 국경을 강화를 해서 마약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들의 이 넘나드는 그런 행위를 막겠다는 그런 그 트럼프에게 일종의 대가에 대한 그 약속을 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그 성의 표시라면 성의 표시고 군대를 지금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1년간의 유예, 한 달간의 유예를 좀 더 이제 느리고 영구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애초에 협상용 엄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엄포라기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무기로 앞세워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바로 관세를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예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이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이 마약 성분의 마취제를 이 마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약으로 중독된 그런 미국의 근로자가 한 630만 명이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 근로자들의 펜타닐 중독 때문에 제조업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이 그 원료를 만들고 있고 그 원료를 공급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불법 반입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성의 있는 조치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한 달간 유예를 준 것이고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관세를 무기로 휘두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도는 수모를 많이 받았지만 이번 일로 말보다는 행동이다라는 걸 실천해서 주목받은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트럼프 다루기 대응법이 주목받고 있죠. 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작년 10월에 취임했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고 첫 유대인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전략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 취임 직후에 일단 펜타닐에 대한 그 퇴치에 총력을 해서 2천만의 분량을 압수를 하고 수거를 하는 그런 성과를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보다는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파를 한 거죠. 문서가 중요하다. 네, 문서가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건이 중요하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협상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달에도 3% 상승해서 무려 77% 지지율.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힘든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저거 뭐 여야 합쳐도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뭐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취임에 대한 그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은 물론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와 당당히 맞서는 그런 모습이 멕시코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생만 바라보고 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면 저렇게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예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10% 추가 관세 대상이 된 중국은 예상했다는 듯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보복 관세 3종 세트를 내놨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똑같은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상대로 세 가지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첫째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등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에서 15%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텅스텐 등 이 광물 5종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이 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중국의 맞대응도 그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보복하면 관세를 더 올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역시 또 열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화는 하겠다인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더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원래 협상 전략이에요. 원래 그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전략인데 일단 그 24시간 내로 중국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펜타닐 같은 것이 반입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개입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파나마 운하를 중국 운하라고 하고 예, 있잖아요. 파나마 그 인근 그 항구 그 운영권을 홍콩계 회사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지금 파나마 정부가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그 홍콩계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트럼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무기가 돼서 중국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파나마에 대한 접근을 봉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펜타닐하고 이 파나마 운하 이 협상이 불발되면은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그 10% 추가 관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대화를 제안을 했을 때 대화에 응하고 우리 뜻대로 이 관세를 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진보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를 매우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간다고도 보여지는 마구잡이는 아닙니다. 전략 이름이 있어요. 매드맨 전략. 우리말로는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이게 1기 때도 있었는데 2기 들어 더 강력해진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에서 매드맨 전략을 썼어요. 매드맨 전략을 써서 지금 2기에서 이것이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걸 2기에서도 썼는데 특히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해서 상대 군포를 유발한다. 우리에게는 최근에 주한미군 부담비를 10배, 9배, 10배로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마치 이거 안 해주면은 마치 주한미군을 빼낼 것처럼 하는 이게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이거든요. 저 사람 저대로 놔두면 미친 누구처럼 할 테니까 말려야 돼 이런 거죠. 말려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가지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아예 그걸 폐기를 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대행 체제지만은 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도 또 우리 그 남북 문제도 있고 북한 핵 문제도 있는데 지금 또 뭐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도 뭐 친하다 그랬다가 또 로켓맨이라고 했다가 뭐 또 이번에도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다 매드맨 전략이다. 네, 전부 다 매드맨 전략이죠. 예. 어쨌든 이 탁월한 협상가니까 우리도 알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댄스 그룹 클론의 두 멤버 중 하나죠. 구준엽 씨가 23년 만에 돌고 돌아 재회했던 첫사랑과 결혼 3주년을 앞두고 비극의 이별을 했습니다. 원인은 온 가족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얻은 독감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에 화제가 되면서 독감 비상령이 대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팬들이 가짜 뉴스라고 인식했대요. 인기 가수 구준엽 씨의 대만인 아내가 48살입니다.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그것도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지난 2일 오전 7시에 사망을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독감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클론의 구준엽 씨가 부인상을 당한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 서희원 씨의 동생 서희재 씨도 사실 언니랑 함께 걸그룹을 했던 연예인이거든요. 이 동생이 직접 알렸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가족 모두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언니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게 폐렴으로 악화돼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언니의 동생으로 함께 곁에 있으면서 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어서 영원히 감사하고 또 영원히 그리워할 거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동생이 직접 알렸습니다. 네. 남편 구준엽 씨는 저런 경황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구준엽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과의 행복한 일상을 꾸준히 SNS에 올려왔습니다. 작년 말까지도 그게 올라왔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31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얼마 전이에요. 그때 처가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처가들하고 함께 밝게 웃는 그런 사진을 저 사진이었습니다. 또 요건 또 조금 다른 건데요. 요거는 그래요? 왕이충이라는 대만의 영화 프로듀서가 본인 딸이 대만으로 귀향했다 하면서 만찬을 열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준엽 씨는 턱시도 입고 또 서현 씨는 예쁜 드레스 입고 이렇게 팔짱 끼고 함께 참석을 했는데 요거는 12월 29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31일에도 또 가족 사진이 올라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족 이제 파티에도 가고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함께 처가 식구들하고 모이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래서 국내에 한 매체가 직접 이제 구준엽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정말 침통한 목소리로 나 괜찮지 않다 얘기를 괜찮지 했고 않다. 네. 가짜 뉴스 아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해줬습니다. 정말 어렵게 차차 얘기 나누겠지만 너무 동화 같은 영화 같은 사랑으로 어렵게 20여 년을 돌아서 만났는데 불과 결혼한 지 만 3년 만에 이렇게 3주년을 앞두고 이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홍 기자님 목소리도 상당히 좀 가라앉으시네요. 서희원 씨 사망의 주 원인이 독감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알려지면서 대만에는 그야말로 뭐 독감 비상령까지 내려지는 분위기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대만 전역의 보건소와 병원에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만 동부의 타이동시라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한 보건소에는 평소에는 한 67명 정도의 접종 환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200명씩 몰려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선 병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백신 접종자가 있었는데 요즘 한 500명 정도씩 접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작년 말부터 지금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은 조금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은 환자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 독감 같은 경우에 이 예방 접종을 받으면은 바로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사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희원 씨의 사망 원인이 독감이 아니라 폐혈증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자 이건 어떤 겁니까? 네, 흔히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염에 의해서 이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장기의 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생물에 의한 간염, 뭐 굴 드셨거나 이럴 때 아니 그런데 지금 독감인데 왜 폐혈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희원 씨 가족을 일본에서 이제 이 투어를 관광을 가이드했다는 중국인이 자신의 SNS에 쓴 내용이에요. 네. 분명히 의사가 기록한 그 사망 진단서에 폐혈증 이라고 써 있었다는 네네. 거죠. 그런데 지금 대만의 이 현지의 그 의사들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독감이 심해져서 폐렴이 되면 이 폐렴이 또 폐혈증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29일에 이제 일본에 도착할 때도 이미 감기하고 천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틀 뒤에 독감 진단 받았고 또 이틀 뒤에 사망을 한 겁니다. 어허. 불과 독감부터 이제 처음
도착해서 사망까지 한 4일 만에 모든 일이 그러네요. 순식간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틀 동안은 올 때부터 좀 감기 천식이 있어서 호텔에 머물다가 31일에 조금 이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른 도쿄로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간 게 31일인데 요때 독감 진단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큰 병원 가라 그랬는데 약 먹고 괜찮아요 했다가 바로 박는 날 1일 다시 악화됐고 그리고 다시 박는 날 2일 오전 7시 사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희원 씨가 돈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고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도착해서 감기 증상이 있어서 일본에 도착을 했고 2차례나 병원을 방문을 한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A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 약을 좀 먹고 몸이 나아지니까 병원에 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새 병세가 악화가 되면서 다시 병원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니까 이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런 권고를 좀 듣고 병원에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진찰을 좀 받고 예방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한 게 감기 별거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살려낼 수도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후일담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희원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구준엽 씨 아내에게 키스를 깊게 나누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네요. 네, 임종의 자리에 일단 구준엽 씨 있었고요. 서희원 씨의 두 자녀가 있었고요. 서희원 씨의 언니와 동생이 있었고 서희원 씨의 엄마, 모친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 살고 있던 서희원의 절친인 자웅지에라는 방송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달려온 겁니다. 원래는 설진하고 함께 만날 약속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절친이 전한 내용인데 이제 구준엽 씨가 굉장히 이제 깊은 키스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 울음소리에 우리 모두 가슴이 찢어졌다. 이렇게 절친이 그런 상황을 알렸고요. 이제 절친의 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이 도쿄 다 이제 관광 끝나고는 본인 집에 와서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허망한 부음을 듣고 아마 이 절친도 굉장히 슬펐겠지만 누구보다 구준엽 씨가 지금 가장 슬프겠죠. 네. 자, 이들의 이별이 더 안타까운 이유. 앞서 홍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만나 열애를 한 1년 하다가 23년에 걸쳐 그야말로 기구한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랑을 이룬 이른바 사랑 유전 때문인데요. 고 서희원 씨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对我来讲最感动的就是我们在电话里面说好要结婚，然后他决定要搬到台湾来，带着他所有的家当，还要隔离10天。然后当我看到他的那1秒钟，就是很感动，我们俩抱头痛哭。 2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꼭 우리가 다시 얼마 전에 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20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3년이면요. 전화번호를 보통 사람도 한 10번 이상은 바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준엽 씨가 20여 년 전에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번호가 그대로였다. 이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랑 짧은 이제 열애 끝에 헤어지고 나서 그 뒤에 한참 10년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 소식을 이제 구준엽 씨가 듣고 되게 힘들 것 같다 하고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희원 씨도 일부러 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구준엽 씨도 혹시 하고 해봤는데 그 번호 그대로여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연락된 시기가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여서 해외를 가족이 아니면 그 대만에서 가족이 초청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만나려면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정말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구준엽 씨가 간 거고 또 거기 가서 또 2주 동안 그때 호텔 격리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러고 자정이 딱 되자마자 격리 딱
해제되자마자 지금 방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30분을 울고 이렇게 해서 만났던 그런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네. 자, 구준엽 씨의 절친입니다. 클론 멤버 강원래 씨. 강원래 씨는 뭐 안 마시던 술까지 마셔서 그 아내가 애도를 대신 표했네요. 맞습니다. 구준엽 씨가 함께 늙어가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내가 가장 행복한 남자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사실 이제 클론의 멤버인 이제 또 우리 강원래. 네, 강원래 씨 아내가 글을 올렸는데 김송 씨. 김송 씨죠. 굉장히 또 마음이 그러니까 원래는 평상시에 이제 연락을 하면 구준엽 씨가 바로 답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 저녁 늦게 답을 했는데 고맙다 하면서 우리 희원이 잘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희원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이 멤버 같은 멤버였으니까 강원래 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감기로 지금 술 먹지 않고 있었는데 술 혼자 들고 가서 방에서 혼술하더라는 거죠. 아마 울었을 거고 본인도 아이 학교 보내고 강원래 씨 출근한 다음에 혼자 오열했다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를 당부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클론 한 명은 장애인 되고 한 명은 부인 잃고 팔자가 왜 그러냐 이런 악플 제발 달지 말아달라. 그냥 그저 두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은 영면을 빌고 또 구준엽 씨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딜 가나 그런 악플러들 있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문체부가 올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2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여행을 하기에 좋은 이런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해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울산 그리고 충남 태안이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포천시하고 전남 순천시가 선정이 됐죠. 올해는 전북 익산시와 경북 경주시 이렇게 2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2도시씩 해마다 했네요. 그렇죠. 2027년까지 매년 2곳씩 발표를 해서 10개 도시를 지금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익산시와 경주시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요. 지역 고유 관광지를 이용한 테마가 많이 심사 점수에 반영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반려동물 함께하는 인구가 늘고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3년 기준으로요. 가구 수로는 604만 가구인데 이 반려인 그 사람 수로는 1,448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로 생각해 보면은 인구 4명 중에 1명이 지금 그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려동물하고 어느 정도 여행을 갈까? 요번에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 선정되고 했으니까요. 그 4명 중에 3명이라고 할까? 74.1%가 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행 갈 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곳, 이런 지역 선정에 의미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이 반려인 중에 88.9%, 10명 중에 9명은 이 반려동물을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올해 추가 선정된 익산 그리고 경주 어떤 테마를 제시했나요? 네, 익산시 같은 경우에 주제를 반려동물 치유 관광도시라고 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을 조성을 하기로 했고요. 이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옥살이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네. 경주시 같은 경우에 보문관광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역시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10곳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려동물이 찾기에 좋은 그런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펫피아 하면 펫 유토피아겠고요. 그렇죠. 국제 펫스타. 네. 페스타가 아닙니다. 참 이제는 저런 기발한 용어들도 나오네요. 자, 앞서 선정된 4곳도 정보가 되기 때문에 좀 짚어볼 텐데
이 도시들에서는 어떤 행사들 하고 있죠? 울산에 뭐 해맞이 명소 간절 것도 있고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소를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댕댕 트레인이라고 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기차를 운영했는데 굉장히 인기였다고 하고요. 여기가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태안에서는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댕댕이랑 함께 태안으로 여행 오세요 하고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또 운행하고 있기도 댕댕 하고요. 버스. 네. 네, 순천만 정원에서는 정원에는 못 들어가지만 대신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순천만 정원까지는 같이 오세요 한 다음에 그 댕댕이들도 또 이렇게 다 들판에서 뛰어놀게 그렇게 돌봐준다고 하고요. 네. 또 포천에서는 한탄강 투어 코스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반려동물이 못 들어가는데 임시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오세요 해서 한탄강 도그지어 투어링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 된 시대를 실감합니다. 신치영 교수 그리고 홍종선 선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강추위가 사흘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차량은 블랙 아이스, 사람은 낙상, 한파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